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어학과 송상헌입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이 다소 특이하다는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몇 차례 들은 바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근거해서 작성해 본 것입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2017년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애플이 겨우 전자기기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어떤 혁신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즉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것이 애플이라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미국 캘리포니아 어디에 있는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 구조를 상징한다.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더 이상 기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접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AI 현황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지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AI는 오늘 아까 오전에도 보신 것처럼 대단한 수준의 기술력이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한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저 역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수준 그리고 발전의 속도 이런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AI가 2014년 현재 일상 대중화되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언어 모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그 말을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까 학교에서 AI 선생님한테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실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거의 가르치는 내용인데 사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그냥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물론 그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고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도 적어도 언어 모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은 최근에 챗GPT가 일종의 인터넷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2024년 현재 AI는 냉장고와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냉장고를 본인이 직접 하루에 열고 닫는 일을 직접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까 점심 드실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드셨잖아요.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이 인지를 하던 인지를 못하던 간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를 씁니다. 저는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나는 AI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AI를 안 써.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하면 거기에 나오는 추천 시스템은 AI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쓰거나 하는 과정도 넓은 범위에서는 다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24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인지를 하던 그렇지 못하던 아마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저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우리 고려대학교 안에서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연구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의 측면인데요. 최근에 이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흔히 보시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중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기반 모델이 된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공통의 연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으로서 그러한 파운데이션으로서 기능을 한다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융합연구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옛날부터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물리적 결합이냐 화학적 결합이냐. 예전에는 여러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만 나누어도 융합연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학적 결합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연구자가 여러 분야에 지금 보시는 의사과학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2개 정도의 분야가 서로 연계가 되면 융합연구라고 쳐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적어도 3개 분야, 적어도 3개 이상의 분야가 협업을 해야 쉽게 말로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니 해도 AI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종원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 김치찌개, 백종원 떡볶이, 백종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레시피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해 보이는 뭐 그런 종류의 게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셔서 챗GPT 뒤에 뭐뭐뭐라고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웬만한 연구가 다 뜹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챗GPT로 코미디 생성하기, 챗GPT로 MBTI 분석하기, 실제로 출판된 바 있는 그러한 논문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생각을 한다면 오전에 특강하셨던 박태영 부장님 표현대로 느닷없이 나타나는 학문적 연계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의과대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 자연 언어 처리 이쪽 연구를 사실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잘나서 이런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사리 얻어진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특수교육이나 이상행동장애를 연구하시는 그런 교수님들과 함께 인공지능의 마음이론을 살피는 그러한 연구도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언어학, 심리학, 교육학 등등의 분야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서로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 몇 년 전까지의 저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사실 그러한 연구 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은 제가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는 논문인데 저희 분야 언어 인공지능을 다루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대회인 ACL에서 지난해 베스트 어워드를 받은 논문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나 라마 등등등과 같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정치적 속성을 밝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언어 모델들은 저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중도에서 좌편향된 속성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GPT와 같은 모델들은 좌파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강력하게 가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연구는 인공지능과 정치학이 결합한 형태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아이디어에서 저 또한 최근에 한국어로 된 언어 모델들의 정치적인 속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22대 국회 5개 원내 정당들의 공식적인 발표문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보 그리고 보수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수치화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도 부합을 하게 조국혁신당이 가장 진보적인 스탠스로 분석이 되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이 그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런 분석에서 제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는 정외과 강우창 교수님과 국제학부 박성경 교수님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는 없었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 원래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이런 형태의 연구도 제가 수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혁명, 기계혁명, 그리고 디지털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명의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 사실 이 대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보면 기계혁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루었을 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달구지 끌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완성된 시스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회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여러 진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읽어본 책 중에 그래도 인상 깊었던 책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 책의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 더러 잘못 설명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책은 AI 자체에 대한 책이 아니라요, 고려대학교 학생과 같이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왜 역설적으로 AI 시대에 위험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학생들, 우리 고려대학 학생들 보면 대표적으로 PPT 수업 시간 안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PPT가 없으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식의 공부라는 방법에 AI 시대에 여전히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질문 안 하다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교수한테 와가지고 이 앞에서 줄 서서 질문해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텐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고려대학교 같은 좋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기 학생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교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시대의 일종의 정답 찾기 교육, 정답을 암기하는 식의 교육을 아직까지도 고수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진국스러운 그리고 명문대스러운 교육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타깃책을 찾고자 저희 문과대학에서는 벌써 3년째 디지털 인문학 수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대단한 코딩 천재가 문과대학에서 나왔다거나 우리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거나 하는 것은 물론 분명히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전혀 못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전혀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챗GPT를 뒤지든지 스택 오버플로우를 뒤지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든지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래밍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저는 문과대학의 지난한 역사를 봤을 때 이거는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저희 문과대학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도 저희 문과대학 휴스 사업팀과 정보대학 소중대 사업팀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는 대단한 변화라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서 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로 아마 인공지능 인문학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문학이다 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정의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3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with AI, AI를 활용하는 형태의 수업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about AI, AI 자체에 대한 그런 공부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for AI, 인공지능의 성능을 개선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문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오후에 여기 남호성 교수님이 실질적인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3가지는 사실 저의 구분법이고요.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에서 About AI, Using AI, Why AI 교육을 강조를 하십니다. 어느 쪽이든 이쪽 AI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항목이 바로 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저건데요. 윤리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그냥 총 한 자루가 장전되어 가지고 딱 하니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 잘 수거를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상당 부분을 이 인공지능 윤리에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몇 년간 진행을 해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얻은 소결론은 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가장 롤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윤리학이기 때문에 여러 인문학의 배경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인, 공학적인 내용도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제 다음으로 발표하신 김현철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쓰신 논문이 있는데 저 논문에 포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한다고 해서 기껏 하는 얘기가 챗GPT 과제할 때 쓰지 마세요. 저는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발전적인 방향의 연구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병행을 해서 가르쳐야 이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융합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술을 병행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실습도 병행해야 됩니다. 실습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행을 해야 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편향, 그리고 또는 아까 오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습과 토론이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 내실 있는 융합교육이 저는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KU AI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융합연구는 밥이다. 사실 저 말은 저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융합연구를 해야 우리 밥이 될 수 있는 연구비 수주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원래는 그런 말이었는데, 동시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자꾸 나누어야 보다 더 본격적인 결과물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모임의 취지는요, 모이신 김에 서로 명함도 교환하고 안면도 트고 인사도 나누고 앞으로 자주자주 서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잡담이 경쟁력이다. 잡담을 자꾸 해야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자리가 우리의 넓은 잡담을 하기 위한 서로 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